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할 때 신혼집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신혼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서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시댁은 60평이며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댁은 보통 60평짜리인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30평 공간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님께서 청소를 하고 싶어서 넓은 집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이와 별개로 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진기한 장면들을 보았었어요. 결혼 시작부터 그랬다면 당연히 입구에서부터 뒤도 안 돌아봤을 텐데요. 도망갔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 분위기가 전혀 그런 줄 몰랐었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시댁에서는 신혼집 평수로 저를 들들 먹이지 않았죠. 적당한 긴장감 말고는 어차피 반반 결혼이니까 무난하게 지나갈 거라 생각했죠. 결혼 준비는 너희끼리 알아서 한다고 모은 돈은 좀 있고 신혼집이며 혼수며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말도 들었지만 예단이나 그런 화려한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실속 있게 잘 준비해달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하셨어요. 당시에는 저를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승낙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남편도 친정엄마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신혼집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이 비좁은 땅의 아파트, 필라, 오피스텔, 주택 등이 많은데도 저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일단 저희는 둘이서만 살 거고 아기를 낳아도 한 명만 낳기로 계획한 상태입니다. 2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았는데 아마 부동산을 돌아다녀도 어플을 통해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 어려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헤매고 다니는 도중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신혼집을 알아보았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빈집이 많은데도 한 채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며느리를 데려가서 제대로 장만을 못하니까 그러하다. 그래서 살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려고 내일부터 제가 함께 다니자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화를 내기 쉬우나 혼전 승낙 상태로 다가가야 하는 상황에서 심적으로 많이 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집을 알아보느라 지쳤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서 별말 없이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같이 신혼집을 둘러보러 다니자고 시달리며 본인 동네 근처 부동산만 다니는 거였어요. 그때 나는 속으로 질해서 신혼집을 어떻게 찾느냐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서 서울 근처로 집을 알아봐야 했고 시댁은 서울 경기권과는 떨어진 곳이었지만 출퇴근하기엔 거리가 조금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동네 근처 부동산만 알아보셨죠. 당연히 저희에게 맞는 집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괜찮은 집을 찾았다.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설도 교통편도 너무 좋더라고요. 60평대라고 하더라고요. 널찍하게 살기 좋을 것 같아 하며 구조도 너무 좋고 창문을 열면 통풍과 채광도 잘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이 한참 전화를 나눈 뒤에 제가 옆에서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남편에게 뭐야, 60평 신혼집으로 무슨 60평이야 라고 말했어요. 혹시 시부모님이랑 학과해야 하는 거예요? 하우가에 하면 나는 이거로 못해. 미리 얘기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강요할 거면 이제라도 그만두자고 써야 됐어요. 제가 발끈하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그런 건 아니야? 엄마가 얼마 전에 외가 쪽에서 유산을 받으셨는데 그거 처분하시고 부모님 집을 60평대로 옮긴다고 하시는 거야. 얘길 제대로 못 들어서 오해했지. 우리 엄마의 평생 소원이 넓고 좋은 집에 살기였어.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집에 한이 맺히셨나봐 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시댁은 20평대 아파트였거든요. 시댁에는 시부모님은 살았고 남편이나 시누이들은 이미 독립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두 분이서 살기에 20평대 아파트가 비좁은 느낌이 들진 않았고 60평은 너무 과한 수준이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전화를 하시더니 내 인연이 20평대 아파트를 알아본다고. 난 우리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서울 쪽으로 잡아야 하면 할 수 없지? 적당한 데로 찾아서 들어가렴. 나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련다.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니? 아무튼 너희 집 찾지 못해 미안하구나. 집이 결정되면 연락해주세요. 그 상황은 다소 복잡했어요. 집을 찾고 있던 사람은 저희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이사하라고 하셨어요.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신호들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도움을 받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쪽으로는 이미 마음을 좀 접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좀 이상해서 친정어머니께 조금 이상하다고 언급하자 어땠습니까? 저희 때는 다 고생하며 살아가며 이것저것 다 해낸 분들이 많아서 좁은 공간에서 누워 살 것 같지 않았는데 넓은 집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아. 나중에 너희에게 그 집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만을 준다면 그만이야. 너희도 신혼집을 찾았으니 이제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준비를 잘하고 시댁에서 허락 없이 어색한 행동을 했더라도 어른들과 형제들에게 심지어 작은 선물이라도 꼭 주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조용히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어쨌든 우리도 결혼 준비로 어지럽는 중이었고 친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말이겠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사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래 사신 집에서 마음을 모아 이사를 하시는 것이네요. 어디서 보통 하십니까? 저희도 몇 번 방문하여 짐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버려도 끝이 없었어요. 짐도 많았고 정리할 것도 많아서 이것은 답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싫어하시는 분들까지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사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설명하고 뜯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시어머니의 고집 덕분에 결혼 준비가 지연되었고 겨우 정해진 날짜에 맞춰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살았던 집을 신혼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떠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함께 살기에 딱 좋은 규모 정도면 20평 정도니까 크기는 적당해 보이는데 내부는 도배와 장판만 새로 교체하면 깔끔해 보일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신 집으라가 살아야 해 그냥 받아들여주면 너희가 너무 의존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생각이 있다면 원래 살던 집을 가져가라는 말이에요. 사실 전세로 하셨다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매매로 하시니까 그건 싫었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죄송하다고 거절했죠. 어쨌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새로 이사한 시댁에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가구도 없고 뭔가 텅 빈 거예요. 대신 방이면 거실이며 화장실이면 드레서로 팬트리 등등 모든 공간이 넓기는 엄청 넓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살던 친정집도 평수가 작은 편이었고 자취방도 좁은 곳에서 살았는데요. 신혼집도 20평이었기 때문에 시댁의 간이집이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넓은 집에 두 분만 계시니까 아니면 텅 빈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차를 한 잔씩 내주시면서 집이 생각보다 넓고 좋아요. 여기는 신축이라 들어오는데 돈을 꽤나 많이 줬다. 그래도 넓은데 오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좁아터진 데서 살다가 여기로 오니 이제야 집 같은 느낌이 들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 왜 이리 바빠 보이는지 몰라요. 전보다 어깨도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부분도 없어요. 젊은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도 않을 텐데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집 관리하기도 힘들구나 라며 푸념을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종종 와서 청소 좀 도와달라는 압박이었지만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신혼집 정리하며 청소하며 바빠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괜히 모른 척하고 말을 돌렸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 빈정 부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시어머니께서 기분이 상하신 건지 신혼집을 한번 보러 오신 날 괜히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자꾸 제게 가구 배치에 대해 참견하셨는데 여긴데 하는 소리지만 당시 시댁 가면 가구 배치가 더 이상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일반적인 가구는 60평대처럼 넓은 곳에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무시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의 인테리어 감각에 대해 절대 신뢰가 가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신혼집 여기저기를 보시면서 참견하시니 어처구니가 없고요. 속으로는 천번의 불길이 타올라왔지만 최대한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탁을 택배로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신혼집에 이미 식탁이 있었고 주방이 좁아서 2인용 식탁을 구입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6인용 식탁을 강제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전히 식탁과 내부의 의자가 부실하다고 하시면서 자꾸 마음에 걸리신다고 하셨죠. 다른 것도 다 보기 싫다고 하시니 그냥 넘겼어요. 식탁을 마음대로 주문하실 줄 알았으면서 둘이 쓰기 딱 좋다 하는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남편이 미리 퇴근해서 식탁을 집에 들여놓은 것 같았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식탁 끝부분이 눈에 띄게 튀어나와 거실 절반이 가려져 있는 정도로 엄청 큰 걸 보았어요. 남편에게 지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큰 식탁이 집에 있어? 라며 기겁했는데 남편은 전마가 두고두고 쓰라고 큰 거 사오라고 하셨어. 나중에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가져가라고 했던 거야 라고 태평하게 말했어요. 나는 열받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집 넓히고 나서 신청하는 거지 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걸 못 써. 당장 환불해야 해. 이렇게 큰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부엌에 발 디딜 공간도 없는 거 안 보여? 우리가 나갈 건 한두 명뿐인데 6인용 식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을 쏟아붙였어요. 남편은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산 건데 무슨 환불인지 몰라.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며 화를 냈지만 난 모르겠어요. 결국 내 말대로 식탁을 환불했고 가구 배송비가 엄청나다는 거 알고 있죠. 왔다 갔다 배송비 따지니 식탁 금액의 절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올바르게 비난하는 듯 했어요. 아마 남편이 나에게 환불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대놓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시고 뭔가 하나 더 시키려는 건가요? 특히 없던 제사를 갑자기 부활시켰어요. 시어머니는 조상님 덕분에 모태했고 집도 큰 데로 옮겼으니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넓은 집을 비워둔 채 뭘 하나 싶어서 제사라도 지내자고 하셨죠. 그렇게 한번 제사를 지내봤는데 엄청 좋아하셨는지 제사를 점점 늘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사 때 신우네랑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집이 넓어서 자랑을 온종일 하시니 그 맛에 제사를 더 하시려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시조부 제사만이 아니라 사대사를 다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얘기하니까 시아버지는 반대했지만 나머지는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제가 다 하게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린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고 시누이들은 엄마 우리 딸이니까 제사할 때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얼큰하다 알아서 하겠지 뭐. 절은 안 해도 음봉은 할 거니까 술이랑 음식 많이 준비해두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집 자랑을 하며 신호들을 주량자량을 하면서 신이 나서 제사 이야기만 하면 돼요. ABC로 꺼리며 남일 얘기하듯 했어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던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는 혼자 계셨고 시아버지는 볼 일이 있으셔서 밤늦게 들어온다고 하셨고요. 아버님은 그 집에 정을 못 붙이셨거든요.
방도 너무 넓어서 집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자는 것 같다 하시고 밥을 먹어도 길바닥에서 먹는 것 같다 하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돈으로 계약한 곳이니 그냥저냥 참으며 지내시는 것 같았고 계속 밖으로만 나가셨어요. 제삿날에도 아버님은 당연히 집에 없으셨고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하나도 장을 안 봐놓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어머니들은 예상한 대로 아무도 준비하러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저희 내외가 주도적으로 준비한다 해도 기본적인 준비는 어머니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준비물도 없었어요. 저는 텅 빈 부엌을 보고 뭔가 이상해서 시어머니께 어머니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일도 미루고 내일 야근할 생각으로 아버지와 일찍 왔는데 우리에게 장을 사오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우물쭈물하며 난 잘 모르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어요. 과일을 조리하고 소고기도 구워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다고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친정에서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사돈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자녀를 혼자 키우셨다면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셔야지. 너는 시집 가기 전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했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군요. 일반적으로 시어머니는 이름만 알려놓고 뒤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한대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몰랐어요. 이번에도 제사를 지내라고 하다가 갑자기 닭을 4개 맡기고 알아서 다 해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억눌러서 시어머니에게 말하며 어머님, 제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대로 하셔서 장은 다 받으신 줄 알았어요. 만약 말씀하셨으면 친정에 물어보고 간단하게라도 장을 봐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해두시고 저보고 다 하라는 건 너무하셨죠.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혼자 힘으로 저를 키워내신 분이시에요. 설령 제가 제대로 못 배운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머님이 감싸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화만 내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상 차리는 방법이나 제사 지내는 방법 등이 다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한마디 하고 시댁에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냥 조용히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누이들이 교대로 내게 전화하면서 볼케가 된 며느리가 제사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떠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 안 하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지 하거나 집에 휙 가버리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가 와도 뭐 하나 없다. 음식이라도 좀 사와야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엄마에게 말했길래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렇게 못될 만큼 행동했다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지냐고 진짜 기본이 안 되어 말야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사진 찍는 이유도 없이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얼굴을 볼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고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제게 나쁜 말을 할 때 남편한테 중재를 부탁했죠. 하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제 편에 서줬지만 나중에는 전화 오면 받지 마. 또한 당신에게 잘하는 것이 없어. 우리 엄마나 누나들에게 불필요한 말투를 왜 하느냐 다들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말을 녹음해서 들려줬더라면 당신은 기뻤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고 뻥끗하게 입을 다물라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했더니 진짜로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에게 제사를 지라거나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서도 전혀 듣기 싫은 척하고 제 업무에만 전념했어요. 너무 나빠질 때는 제가 회사에서 바빠서 나중에 연락한다고 말하고 그저 무시해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전부 저를 무시해서 서러울 때가 많았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신혼 초에 일찍 찾아온 아이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는데 언제나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이 눈치 없이 하거나 속마음을 드러내면 멈추라고 당부해 주셨어요. 뒤로는 제게 항상 세아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가족들의 단속을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젊을 적에는 일하러만 다니다 보니 자녀에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이 됐다 하더라도 강인하게 말 한마디 못하는 입장이라는 게 함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아가 제대로 보호도 못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죠.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나 너의 고생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잘해줄 테니 우리 손녀와 함께 어서 평안히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도 몰래 불러서 같이 술 한 잔도 사주시고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며 부녀처럼 친구처럼 지낼 만큼 서로의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둘이 함께 다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아빠와 딸이냐고 물어보는 정도까지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가 좋다고 해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60평 아파트가 너무 싫다며 쓸데없이 넓은 집을 가족으로 채우기 위해 없는 제사까지 다시 한다며 난리를 벌였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가 집안 콩가루를 만드는 원흉이라며 며느리를 불러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5년 정도 시아버지만 보고 결혼 생활을 이겨냈지만 결국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는 겨울이었는데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친구들을 자주 만나러 다니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60평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격 떨어진다고 단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다니셨는데 그 추운 날 심근경색이 오는 바람에 순식간에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셔서 3일 내내 울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누가 봐도 우리 집 딸인 줄 알 것 같다. 내가 왜 그렇게 우는 거야? 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이 없을 때 살짝 쉬고 너와 나누지 않을래? 아니면 누가 손님을 모시겠니? 괜히 서운한 척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지금도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라며 핀잔을 주셨네요. 저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셨고 저에게는 큰 버팀목 같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시아버지가 안 계시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시누이들은 본인 아버지 장례식인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본인들 앞으로 전문가가 오더라도 인사만 하고 제게 일을 시켜 술을 가져다 줄래 그러는 것 뿐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시아버지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기에 고함도 치지 않고 손님을 상대하고 정리하는 일만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 눈물도 덜 흘렸죠. 그러나 한참 후 손님들이 물러갔을 때 시누이들이 엄마에게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데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이 6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5~6명 정도는 충분히 살 만한 크기죠. 청소도 힘들 것 같고 혼자 집을 지키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워 보여요. 이제는 아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혼자 계신다면 외로워하실 것 같아요. 또 혼자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요. 젊었을 때 아들을 키우느라 수고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덕을 볼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거기서 그런 것 아닐까요? 시어머니도 은근히 호감을 표현하고 싶어 하셨겠죠. 건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 집이 애물단지가 되었어서 고민이에요. 새로 들어올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누가 집에 들어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고 하셨어요. 저는 허무하게 상을 닦으며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척할 뿐이었고 남편도 계기가 작은 것 같이 말하지 않고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만 적극적이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일거리를 모아 술 한 잔 마시면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조회해봐야 하겠다. 어차피 상속은 우리끼리 정하는 것이니까 대충 공평한 비율로 나눠 갖자고 하는 듯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것 같아. 어차피 3일장을 다 치룬 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말에 우리 부부와 시누이들을 모두 불러서 갑자기 내가 생각을 하게 했어. 60평짜리 집에서 나 혼자 사는 건 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지 아파트를 아예 팔아버릴까 생각 중이지. 팔면 당연히 다 내 통장으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 비싼 아파트값을 받은 김에 적당한 새 집으로 옮길까도 고민해봤어. 근데 나도 이제 늙었고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나랑 같이 살 사람을 찾으려고 해. 누가 불렀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서 눈이 커졌고 남편이나 시누이들은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누가 나랑 같이 살래? 지금 빨리 얘기해라. 합가하면 아파트 판 돈 전부 다 줄게 라며 웃으셨어요. 그때 시누이들은 남편이나 전과는 달리 저만을 쳐다봤어요. 심지어 시니들은 저를 노려보며 당연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야지. 왜 대답이 빨리 안 나와? 우리는 출가 외인이라 집에서 지원도 못 받았잖아 하며 말씀했습니다. 맨날 아들 하시니 이제는 아들 덕 좀 보셔야지. 그리고 며느리가 된 도리로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친정에서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교육도 받지 못했나요? 왜 대답이 없다며 제 성질을 돋우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했어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무조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요즘 세상에서 누가 그걸 따지나요? 그리고 집이 너무 크면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되지 않나요? 굳이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한테 합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딱 한마디 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들 제 욕을 하든 말든 더는 버티기 싫어요. 어렵더라도 제가 그냥 떠나자고요. 신호와 남편이 동시에 집에 왔을 때 저에게 며느리돌이와 같은 말로 합가를 잡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모심을 저 진짜 못해요. 아파트 판 돈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우리 셋이 모두 함께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왜 돈 욕심을 내야 하겠어요? 저는 돈에 욕심이 나는 것도 없고 불편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돈에 욕심나는 분이 모시는 게 맞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니 신호들은 제 앞에 서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못 빼먹는 건 허락된 건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결혼 안 된다고 했지? 이런 것이 집에 들어오니 집이 잘 풀릴 거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시누이들이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시끄럽고 짜증이 나서 당장 나가세요. 밤중에 이런 소란이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밤에 다른 이웃들은 다 잘 텐데 동생네가 욕을 먹으라고 소리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지금 이런 행동을 못 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나가세요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제 태도가 너무 강경하고 솔직히 누가 봐도 시누이들이 잘못한 것 같아서 먼저 누나들을 달래서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아라는 모략이라며 며느리가 되어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말 못하고 실망스러워하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대로 냉전 상태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집에 온 거예요. 저는 아이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한숨 돌리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오셔서 제대로 쉬지 못해 짜증이 났어요. 갑자기 어떤 이유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튼튼하게 퉁명스럽게 했다. 시어머니는 일은 뭐냐? 내가 꼭 일을 해야만 아들 집에 놀러 올 수 있느냐? 커피 한 잔이나 끓여와라고 하며 소파에 앉으셨다. 저는 무슨 의도인지 얼추 짐작은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커피를 대접해 드렸다. 시어머니는 그래, 같이 사는 걸 생각해봤어. 아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다만 기집이 셋이 살기도 쫄깃하고 불편하지 않느냐. 앞으로 아이도 더 크게 될 텐데 아직 어릴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출퇴근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엉망으로 꾸민 집에서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러느냐? 내가 마음먹었을 때 빨리 들어와라. 너희들이 오면 굳이 집을 팔 일도 없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깨 왔구나 싶어서 갑자기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감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못 나가요라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무슨 상의가 필요해? 그냥 모시면 되지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어머니 지금 사시는 곳은 너무 멀어서 같이 살기 곤란해요. 아예 집을 팔고 들어오는 값을 일시불로 저한테 주시면 출퇴근하기 적당한 대로 집세로 찾아볼게요. 그렇게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어머니는 집값을 왜 달라고 하느냐, 같이 살기 시작하면 용돈 삼아 조금씩 주면 모를까, 일시불은 무슨 일이지? 너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느냐, 시어머니 모시는데 돈을 달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라며 길길이 날뛰므로써 시어머니 태도가 하루하루 휙휙 바뀌니까 저도 어이가 없어서 당시에는 60평집 대출을 받은 거 알지 대출 얼마짜리인지 알아라고 하니까 남편의 순간적으로 고억이잖아 라고 했다가 놀라서 입을 꼭 다물 정도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 어머니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고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모시자는 말을 하시면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답니다. 난 너와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혼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서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난 아이와 함께 홀가분하게 살 것이라고 내게 전해놓고 대충 짐을 싸들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학과 관련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이혼을 결심했어요. 시아버지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데도 굳이 시어머니나 시누이들과 마주하며 살 일은 없을 텐데요. 남편이 다른 사람의 편이 든 지 오래되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해서 가족들이 몰래 주셨던 것을 그냥 바닷속에 버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 저와 카페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원래 커피도 좋아하고 나이 들어서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아직 오픈하지 않은 카페에 저를 데려가시더니 이제 여기 대표가 저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카페라 돈도 얼마 안 들었으니 그냥 받으라고 하셔서 저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이런 걸 해야 하는 줄 몰라요. 라고 했어요. 나는 부담스럽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받아야 하겠느냐고 한사급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나가 시집갈 때 시어머니가 6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난리를 쳐서 계속해서 내가 못 살게 군 게 마음에 걸려서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첫째가 낳고 돌이 지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둘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호화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도 내게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지금은 직원을 쓰다가 나중에는 직접 해봐라.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을 거다라며 내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도중에 자신들끼리 시아버지 유산 상속 처리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어 날뛰었어요. 시아버지가 이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한 것이라 유류분 소속 못 걸리게 처리를 다 마무리하셨었거든요.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칼 같고 철저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로부터 남편 시누이들이 전부 제게 돌아가며 전화로 시아버지가 주신 것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제가 토해낼 게 아무것도 없었죠. 양육권도 당연히 제게 있어서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도 받기로 했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부분입니다. 친정 어머니와 카페 근처에 집을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과 함께 어쩔 떠나 사니까 조용하고 편했어요. 여태까지 시부모님에게 고생을 많이 한 것도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려운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아요. 근데 평화롭게 잘 살던 중에 남편이 한참 뒤에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되게 급한 목소리로 혹시 당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알바 자리가 있나요? 제가 퇴근하고 알바를 거기서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자리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랑 그렇게 헤어지고 우리가 살던 집에 어머니가 들어오셨거든. 6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아서 뭐 하겠냐고 하면서 누나들은 어머니한테 돈 받아놓고 그제서야 나 몰라라 하고 내 핑을 치더라고. 나라도 모셔야 하잖아.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엄마만 오신 게 아니라 엄마 비트와 함께 온 거라서 요즘 너무 힘든 애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중간에 몇 번 끊으려다가 시댁 식구들 그랑도 궁금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나 싶어 계속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충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빌붙어서 일도 안 함. 밥만 축내고 있고 시누이가 들이면 남편이며 다들 힘들다고 하니 그땐 좀 기분이 풀리더군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안쓰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혼한 마당에 카페 알바 자리 달라고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게 나랑 같이 살 때 잘하지 왜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야? 난 내가 시집살이 지독하게 당한 세월, 시아버지 덕분에 보상받은 것뿐이고 너네 가족을 도와줄 의무는 없어. 그렇게 잘 나신 분들이니 본인 힘으로 알아서 일어나셔야지.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빚을 갚던가 파산하던가 알아서 해.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고 그대로 남편의 번호까지 차단했어요. 이혼 후에야 제 인생에서의 여유가 생겼죠.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때가 너무나 행복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